겨울이라는 시간을 지내고 봄으로 넘어가는 이 시간에 생명들은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을까? 보이고 있을까? 이것도 함께 보실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고자 합니다. 제목이 겨울이라는 시간, 이게 첫 번째 대단히 중요한 키워드죠. 그냥 겨울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겨울이라는 시간, 제가 이렇게 표현한 데 의미가 있습니다. 겨울이라는 시간과 숲에 사는 생명체들, 이 둘 사이의 관계성을 첫 번째 살펴봐야 되고, 그걸 통해서 무엇을 또 살피려고 하냐면 그리고 삶이라고 하는 걸 살피려고 합니다. 이걸 저는 한 문장으로 숲의 인문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숲인문학을 좀 설명드리면서 이 주제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문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늘 보여드리는 게 나무가 그려온 삶의 무늬, 나이테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생명들은 자신들이 살아온 궤적을 그려냅니다. 생명만이 아니라 우주도 그렇습니다. 하늘이 그려내는 무늬를 천문이라고 합니다. 그 별자리며 또 우주가 생성 팽창해 가고 있는 이 과정에서 궤적을 계속 그리고 있거든요. 또 땅이 그려내는 무늬를 뭐라고 부를까요? 천문, 땅이 그리는 무늬를 지문, 그렇죠. 지문을 우리말로 하면 뭘까요? 터문입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놈이 있나? 이해하셨어요? 예, 터무니라고 하는 것은 그가 살아온 깊은 오리진부터 현재까지의 무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엄청난 욕이거든요. 너는 근본이 없구나라는 얘기하고 같은 겁니다. 원주는 지금 터무니를 잘 그려가고 있고, 여기에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이것의 메카이고, 생명사상의 한국 현대사에서 원조라고 할 수 있죠. 대단히 중요한 터무니라고 생각하고, 이 터무니를 잘 그려나가시는 일을 계속 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제 인문이라는 건 뭐겠어요? 인문이라는 것은 사람이 그려온 무늬죠. 사람이 그려온 무늬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보는 공부가 인문학인데, 사람은 어떤 무늬를 그려왔을까요? 사람 역시 우주와 동일한 무늬를 그려와요. 생성되고, 그리고 과정적으로 팽창해 나가잖아요. 끝없이 팽창해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성될 때 당시에 인간은 어느 날 갑자기 인간이 존재한 게 아니죠. 원래 우리는 짐승에서 시작했어요. 여러분 안에 그 야만적 짐승성이 아직도 남아있지 않아요? 난 안 남아있다고요? 설마요. 인간 안에 뇌 속에 이미 다 그게 저장돼 있어요. 우리의 척추동물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이 그려온 무늬 중에 무척추 생명체에서 척추 생명이 되죠. 식물도 똑같죠. 식물도 동물로 치면 척추가 없었죠. 그러다가 나이테를 만드는 이 관속을 가지고 그 안에 형성층을 가지고 점점 단단해져 나가는 생명으로 진화해 나온 녀석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목본류들이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고사리처럼 양치류처럼 그냥 관속의 식물만 존재하다가 이 녀석들이 척추를 갖듯이 생겨난 거죠. 생명 역시 척추동물이 생겨나고, 척추동물들이 진화해 나오는 게 어류, 그 다음에 양서류, 양서파충류, 그 다음에 조류, 포유류, 이렇게 넘어오는데 우리는 포유류에 속하죠. 이 포유류들이 놀랍게도 포유류 안에 파충류가 쓰고 있는 뇌가 그대로 저장돼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단절을 하면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파충류들이 척추동물이잖아요. 그 녀석들 대부분도. 뱀 잡는 분들 보면 뱀을 딱 잡으면 뱀의 머리, 독이 있는 자리를 딱 왼손으로 쥐면,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으로 뱀을 그냥 훑어요. 척추를 그냥 쭉 늘려서 뽑아놓는 거거든요. 그럼 뱀이 축 늘어져요. 제 어릴 때 기억에 동네 형들이 뱀을 잡으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척추를
훑어버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척추 동물인 그 녀석들 안에 이 머리에 뭐가 있냐면 파충류의 뇌가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우리 척추의 끝에 고스란히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뇌간이에요. 이 뇌관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파충류의 뇌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미 파충류의 뇌가 그대로 인스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화한 생명이 누구냐면 이제 원시 포유류입니다. 포유류 중에 원시의 포유류들이 존재하죠. 다람쥐 같은 녀석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주로 변연계라고 불리는 뇌, 뇌관 위쪽에서 둘러싸고 있는 그 뇌가 지금 변연계라고 뇌과학자들은 부르고요. 이 변연계의 뇌가 하는 일이 뭐냐면 지 새끼를 주로 챙기는 뇌입니다. 그러니까 파충류는 지 새끼도 잡아먹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 원시 포유류에게로 넘어오면 그때부터는 지 새끼는 절대 잡아먹지 않고 챙기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 한국 사회의 모성이 파충류의 뇌를 보여주고 있는 엄마나 아빠들도 가끔 보여요. 그죠? 뉴스 보다 보면 정말로 아직도 짐승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모성의 온전함으로 진화하지 못한 이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대다수는 제가 보기에는 한국 사회는 예전보다 좀 퇴행했다고 보여지는데 지 새끼만 아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퇴행했다고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예전에는 동네에서 마을에서 내 새끼 남의 새끼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분이 지금보다 덜했어요. 함께 아이들을 키웠고 함께 연민했고 마을마다 어떤 지적 장애나 신체적 장애가 있으면 그 마을의 다른 분들이 다 연민하고 가요하고 내 새끼처럼 돌보고 못 본 척하고 이런 일이 없었는데 좀 퇴행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인류가 그려온 무늬는 마지막이 이게 이제 인류가 그린 무늬예요. 그게 바로 네오코텍스라고 하는 신피질의 뇌입니다. 이 신피질의 뇌라고 하는 건 의학 드라마에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딱 뇌를 수술할 때 뇌를 열면 거기에 그 하얀색의 구불구불한 요 녀석이 신피질이거든요. 이 뇌가 어떤 뇌냐면 사람을 사람이게 하는 뇌입니다. 이게 누구의 가능성까지 인간이 살아볼 수 있게 해주냐면 예수님처럼 살아볼 수 있게 하고 고타마 시타르타께서 부처님이 되어 그 부처님의 세계를 살아볼 수 있는 뇌가 바로 그 뇌예요. 사람이 그려온 무늬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짐승으로부터 사람이 되어온 궤적이에요. 인문학은 따라서 이 짐승으로부터 사람이 되어오는 이 과정 속에서 사람은 사람만 하는 고유한 그 무엇을 무늬로 그려왔거든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다움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문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하는 공부를 바로 인문학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답다, 그 특징에 뭐가 있는가?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숲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인문학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하는 공부인데 전통적으로는 문학, 역사, 철학 같은 이 학문들이 그 역할을 해왔어요. 주로 텍스트들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초청 받으신 여러분은 그 인문의 텍스트를 무엇으로 삼는다? 바로 자연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독창적인 건 아니에요. 이미 노자나 맹자, 노자나 장자, 공자나 맹자 선생들께서도 다 하셨던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연결해보는 일을 누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현대로 넘어오면서 제 이야기가 이제 좀 의미가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공맹은 그냥 고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공맹이 사유하고 길어올린 놀라운 통찰들은 사실은 자연의 리듬 속에서 인간이 사람답게 사는 방법을 터득하고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관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버리고 그냥 문장 몇 개를 기억하는 것,
이 수준으로만 고전으로 치부하고 다뤄왔던 것, 이것을 제가 조금 복원하고 싶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거죠. 자, 이제 사람이 그려온 무늬까지 쭉 설명을 했어요. 사람은 짐승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걸어오며 이 직립하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특성은 학교에서 가르쳤어요. 인간은 직립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도구를 사용했다. 직립한 인류를 호모 에렉투스, 그리고 도구를 사용한 인류를 호모 하빌리스, 그리고 이제 뭔가 인간만 하고 있는 고유한 특징 중에 하나, 이거 다 특징이잖아요. 인간만 하는 고유한 특징.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인간만이 의미를 자꾸 찾아요. 네. 정당함을 계속 찾아요. 여러분이 누구랑 다퉈보면 항상 그는 자기가 더 의미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가 더 옳다고 말하고요, 너는 틀렸다고 말하죠. 이거 인간만 하는 일입니다. 개는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기준이 없어요. 맞죠? 그래서 맹자 선생이 한 방에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인간만 가지고 있는 사단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지. 그게 바로 시비지심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비라고 하는 것 속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왜 사는가를 끝없이 문제 삼아요. 삶을 문제 삼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사람답게 여러분이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나 직립하고 있는가? 이거 아니죠, 누구나. 나 도구를 사용하는가? 이건 다 기본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 나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스스로 부끄러워하며 옳고 그름에 있어서 기준을 세워놓고 나는 부끄러움을 피하려고 하고 있는가? 이 고민 계속 해야 하거든요. 또 인간만 가지고 있는 고유함 중에 뭐예요? 네오코텍스에서 발현하는 연민이요. 측은지심이잖아요. 나 아닌 존재에 대해서 그의 슬픔이 내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마음이 나에겐 있는가? 이것이 사람다움의 대단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맞죠? 예. 그리고 당신 먼저 하세요. 당신이 먼저 가시죠. 가능하면 당신이 더 가지세요. 이게 뭐예요? 인간만 하는 일이에요. 어느 개가 내 밥그릇을 너한테 먼저 줄게라고 하는 개가 있어요. 가끔 있어요. 이 개 중에 조금, 예, 우리 어머니가 키우시던 개가 고양이한테 밥그릇을 늘 먼저 양보해서, 저 참 놀라운 개구나. 저것이 전생이 있다면 저것이 틀림없이 수도하다가 어딘가에 발 걸려서 다시 개로 왔구나. 뭐 이런 느낌이, 예, 살짝 드는 개가 그 녀석을 볼 때마다 신기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집 밥그릇을 놓고 싸우죠. 근데 인간만이 우리 밥그릇을 함께 생각할 수 있죠. 자, 그것이 사람이 그려온, 그래서 사피엔스에 이르는 거예요. 인간은 끝없이 알고 싶어 해요. 그죠? 생각하는 인간의 핵심은 질문하고, 그래서 끝없이 뭔가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피엔스라고 또 하죠. 이게 뭐냐면 인간만이 지혜를 추구해 나가요. 여기까지가 인류가 그려온 무늬고, 그 무늬를 탐험하는 공부가 바로 인문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인문학이 왜 절실해졌는가 라고 하는 것은 이 문장을 보면 좀 알 수 있어요. 이 문장을 제가 읽어야 방송에 나가겠죠?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작아지고, 편리함은 늘었지만 시간은 줄어들고, 학벌은 높아졌지만 감각은 무뎌지고, 아는 것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흐려지고, 전문가는 많아졌지만 문제는 늘어나고, 의약품은 늘었지만 건강은 약해지고, 달까지 갔다 왔지만 길 건너 새 이웃을 만나러 가기는 어렵고, 더 많은 컴퓨터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정보를 저장하지만 실제 소통은 줄어들고, 양은 넘치지만 질은 떨어지고, 패스트푸드를 먹지만 소화는 느려지고, 키는 커졌지만 개성은 줄어들고, 수익은 늘었지만 인간관계는 줄어들고, 쇼윈도 안은 가득 찼지만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시대. 무명 씨의 노래. 여러분, 이 저자 미상의 이 글은
영어로 쓰여져서 인터넷에 전 세계에 유포되어 있고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문장을 옮겨온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 대략 동의가 되세요? 예. 이 왼쪽에 뭐뭐 하지만 문장의 구조는 대꾸의 형식을 이루고 있죠. 뭐뭐 하지만 뭐뭐 하고, 뭐뭐 하지만 뭐뭐 하고. 뭐뭐 하지만의 앞쪽의 문장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가치를 요약하라면 첫째 풍요일 겁니다. 둘째 편리고요. 셋째 속도입니다. 더 빨라졌죠. 넷째 안전이고 다섯째 위생 정도일 겁니다. 근대의 문명은 이 5가지의 가치를 향해 내달려 왔고 그 성과를 눈부시게 이뤄냈습니다. 제가 원주까지 괴산해서 오려고 하면 옛날 같으면 뭐 최소한 사흘을 와야 올 겁니다. 걸어서. 네, 사흘을 걸어서 와야 되는데 오늘 딱 2시간 만에 여기 도착하죠. 네, 놀라운데 앞으로는 더 놀라워지겠죠. 자율주행을 하며 제가 그렇게 오는 시대도 멀지 않았을 겁니다. 그 모든 걸 이루어냈는데 뭐뭐 하고라고 하는 이 후렴구처럼 반복하고 있는 뒷부분의 얘기는 우리 내면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면 저는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내면은 바스락바스락하고 있다. 그렇죠? 대략 동의가 좀 되실 겁니다. 지금 인문이 절실해진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물리적 가치의 극대화에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의 내면이 사람다움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의 내면은 바스락바스락하게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살피고 그래서 인문을 다시 우리 삶 속으로 데려와야 한다. 그 점에서 무의당 숲학교가 하는 일은 매우 숭고하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제 소개를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 그림을 보셨겠지만 제가 충북 괴산에 직접 짓고 들어가 한 10여 년 넘게 살던 공간입니다. 과거형을 쓰는 이유는 제가 요즘은 이 근처에 제 어머니께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남겨놓은 시골 집이 있는데 그 근처에 주로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집을 직접 지었고요. 이 사람이 전데 이 집의 재료를 잘 보십시오. 자연으로 돌아가지 않을 재료가 현재까지는 거의 없죠. 유리창 들어가면 이거 자연으로 돌아가기 좀 어려운 녀석들이고요. 뭐 변기라든가 이런 거를 안 달면 또 건축 신고가 요즘은 건축 준공이 안 떨어져요. 되게 놀랍죠. 우리가 전부 위생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 변기로부터 전부 정화조 또는 하수 종말이나 오폐수 종말 처리 쪽으로 다 보내는 이 구조를 근대가 만들었어요. 도시가 그거 안 하면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이제 자연마저 산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조차 이제 그것이 요구되고 있어요. 제가 아침에 볼 수 있는 마당에서의 풍경이 이렇고요. 뭐 원주 분들에겐 뭐 이게 일상이니까 별로 감흥이 없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저녁에 보는 풍경이 이렇습니다. 저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사람만 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록하는 거입니다. 여러분 자주 기록하며 사십니까? 네. 어느 평범한 한 사람은 전쟁통에도 일기를 썼어요. 임진왜란 때. 제가 왜 평범하다고 표현하냐면 그 일기를 읽어보면 그가 매우 평범한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그의 번뇌, 그의 어떤 살짝 서려있는 원망, 자식으로서의 무기력함, 뭐 등등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온갖 감정들이 그 난중일기 속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영웅은 사실은 평범한 우리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걸 난중일기를 읽으며 여러분이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올라오는 맑은 생각들을 기록해 나가는 작업을 하시면 저와 비슷하게 책을 펴낼 수도 있고 주변에 나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 생각을 나누는 데도 기여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놓은 책이 한 3권 정도 되고 한 권은 어느 지자체로부터 그 요청을 받아서 생태문화 도감이라고 하는 책을 청산도라는 섬에 관한 생태문화 도감의 글 부분을 제가 쓰게 되어서 그건 비매품이라 제가 공개를 잘 안 합니다. 이 한 3권 정도 책을 냈고요.
저는 또 모험하며 사는 것이 생명의 근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존재는 전부 모험하며 삽니다. 숲에 가서 오후에 보여드리겠지만 모험하지 않는 생명체는 단 한 존재도 없어요. 사람답냐를 떠나서 나 생명으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실존적 질문으로 여러분 삶에는 모험이 있는가를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라요. 현대사회는 우리 사회는 아이들에게 모험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나무가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가지를 뻗지 않습니까? 모든 나무는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잎을 틔워내고 가지를 뻗어 나갑니다. 씨앗은 껍질을 깨는 모험을 통해서 땅을 또 뚫고 올라오는 또 가혹한 모험을 통해서 줄기를 만들고 이파리를 만들고 마침내 자신의 꽃을 피워냅니다. 모험은 아픈 겁니다. 깨고 나와야 모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본들은, 이 본질은 모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 역시 이 무의당 선생님의 뜻이 받들어진 이런 멋진 공간이 아니라 투박한 공간을 제가 충북 괴산에 만들고 여우숲이라 이름을 붙였고, 여우숲은 여우를 기다리는 숲이라는 뜻을 담았어요. 여우가 사라졌기 때문에 멸종했는데 그 근본 원인이 인간이 우리 한국의 현대화 과정에서 여우를 전부 말살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생명성을 말살한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우리 멸종하는 생명이 많아진다는 건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명성을 스스로 말살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성을 회복해야 한다. 여우가 되살아 돌아올 수 있는 세계를 그리워한다, 기다린다라는 뜻을 담아서 여우숲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기 종이 하나 보이실 텐데, 이 종을 어느 폐교로부터 어떤 분이 구해다가 저에게 기증하셨어요. 70년이 넘은 종입니다. 저 종을 치며 저는 스스로 교장이라고 칭하며 삽니다. 숲의 인문이라고 하는 게 정리가 되었죠. 숲의 인문학을 조금 더 요약해서 정리해 봐드리면, 여기 판서 잠깐 해볼게요. 자연의 완벽한 압축판이에요. 이 자연 생태계라고 하는 것에 완벽한 압축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또한 우주의 원리가 그대로 응축된 데가 숲이다라고 하는 것이 깊게 숲을 보다 보면 알게 돼요. 그리고 이 안에는 자연의 원리, 우주의 원리가 그대로 녹아 있어요. 그것을 원리 또는 이치의 리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리고 누가 있냐면, 그리고 사람이 있어요. 사람, 인간이 이렇게 있죠. 우리가 책을 통해서 또는 다양한 무언가를 통해서 사람으로서의 삶의 원리, 사람으로서의 길, 이걸 고민해 왔거든요. 이 속에는 인문적 서적도 있지만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자기계발서 막 이런 거 계속 읽었어요. 한동안 이 자기계발의 책들이 막 그냥 세상에 폭증했던 시대가 있어요. 국가적 슬로건이, 광고의 슬로건이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이런 거가 있었고, 지금도 여러분 대박 나세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걸 잘하면 삶이 좋아지느냐? 아까 쭉 읽었잖아요, 무명 씨의 노래를. 거기로부터 허롭고 바스락바스락해져가는 삶은 바로 또 다른 자연의 원리, 우주의 원리, 생명의 원리를 우리가 놓치고 있어서라는 게 제 주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원리, 자연의 원리, 우주의 원리로부터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우리가 그 지혜를 얻어볼 수 있다. 그것을 탐구하는 것을 숲인문학이다 라고 저는 정리하는 거예요. 학자들은 그동안 숲인문학을, 숲의 인문을 뭐라고 쭉 주제를 다뤄왔냐면, 숲에 존재하고 있는 신화적 요소, 그 인류만이 신화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신단수로부터 얘기를 쭉 해와요. 원주에도 이 신화적 요소가 신림이라고 하는 공간에 가면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죠. 이 연구 매우 중요하죠. 또한 문화적인 측면에 또 다른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인간이 이용해왔던 목재 살림 문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이 목재문화 연구를 지원하고 이것을 또 어떤 문화 연구 공간으로서 이렇게 갖춰두고 있고, 또 아이들 프로그램에서도 이 목재문화에 관한 거 도마도 만들고 뭐 등등 하는 것들 쭉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건강과 연결해 가지고 웰빙과 연결해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 이것에서 산야초가 어떻고 산나물 들나물이 어떻고 이런 것들 주로 연구해 왔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 조금 다르죠. 이러한 기존의 연구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대단히 중요한 것은 생명의 원리, 자연 우주의 원리로부터 사람이 어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그 삶의 지혜를 구해보는 공부가 중요하다. 이 촌부인 제가 주장하고 있는 수빈문학의 요지는 바로 이 섹터를 다루고 있는 거고, 이 섹터는 기존의 학자들이 하고 있지 않은 영역이에요. 이게 좀 그 어떤 현학적으로 들린다면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노자 선생이 삶의 최선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상선이 최고의 아름다운 것, 최고로 훌륭한 것은 약수이니라. 상선약수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무이당 선생께서도 노자 공부를 하시고 이현주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함께 공부하신 그 저서도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딱 보면 핵심적인 것 중에, 노자 사상의 핵심 것 중에 하나가 무의, 그리고 그 무의를 전개해 나가는 것 중에 한 모습이 상선약수, 물처럼 물과 같아지는 것이 최고의 아름다움이고 최고의 훌륭함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건 뭐 융의 심리학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포괄할 수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이 물처럼 세계를 살아갈 수 있다면 누굴 이기려 하지 않죠. 오다가 바다를 냇물은 강을 포기하지 않는다였나요?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였나요? 역시 스케일이 있으시네. 네. 강물은 바다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딱 써 있더라고요. 그게 물의 원리예요. 맞서지 않는데도 절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버려두지 않거든요. 얼마나 위대한 숲의 인문학이에요. 물은 어디에서 시작해요? 물은 자연에서 보면 끝없이 순환하는데, 하늘에서 떨어지면 그게 숲을 통해서 먼저 나무들이 먼저 몸으로 바꿔내고요. 그 몸으로 바꿔내지 않은 것들이 1차적으로 표면을 타고 개울을 만들고요. 또 나중에 비가 안 오는 시절에도 개울이 멈추지 않는 이유는 숲의 흙과 나무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서서히 뱉어내주기 때문에 우리가 물이 끊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물은 지기를 가면서 동시에 자신의 길을 가지만 동시에 누구를 살려내냐면 다른 무수한 생명을 살려내죠. 그러니 물처럼 굽이치고 유연하라만이 아니라, 이건 제 해석인데, 물처럼 사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물은 지 길을 가며 무수한 생명을 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가며 다른 생명들을 살려내고 계세요? 그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살아볼 수 있는 가능성 중에 아까 말씀드린 예수의 길이고 붓다의 길인 거죠. 아까 원시 포유류 얘기했는데 지 새끼밖에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상선약수, 나의 길을 가면서도 그 길을 통해 다른 생명을 살려내고 있다. 이것이 바로 숲 인문학의 정수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매력적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제가 늘 열어드리는 눈이 있어요. 기존의 시선들은 과학적 시선으로 계속 숲을 봐왔기 때문에 이 인문적 시선, 제가 말씀드리는 지혜를 구하는 숲, 지혜를 얻을 수 있는 텍스트로서의 숲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눈을 좀 열어야 돼요.
여러분이 숲을 어디까지 만나봤어요? 대개 숲을 보는 시선은 한 5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이름이 뭐야? 숲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맨날 하는 얘기가 이름이 뭐야? 그 옆에 있던 그 음식을 만들거나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요즘은 딱 이름을 물어보면 그 옆에서 뭐라고 해요? 그거 나물로 먹을 수 있는겨? 이 2번째 말이죠. 3번째 말이 뭐예요? 그거 먹으면 어디 좋은겨? 네, 맞죠?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분이 말합니다. 뭐라고요? 그거 그럼 때로 심으면 돈 좀 되는겨? 5번째 시선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게 뭘까요? 그나마 이게 참 다행한 시선이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와 예쁘다입니다. 이 심미적 시선을 빼고 나면 전부 4개의 시선은 뭐냐면 인간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이용할 수 있을까? 나한테 어떻게 하면 이로울까? 라고 하는 질문인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여기까지밖에 안 됐고 그래서 숲을 만나고 있는 수준은 딱 거기에 머물고 있는 거죠. 차원이. 그래서 이런 질문을 도발적으로 던져봐드린 거고요. 홍승관이라고 하는 가수를 발견하고 제가 무척 반가웠는데 그 이유는 와 노래로 이렇게 숲의 인문학을 그냥 딱 정리해놨네 라고 한번 보세요. 이분이 노래한 그 자신은 배웠대요. 뭘 배웠냐면 정말 인간으로서 깨달아야 할 대단히 중요한 거 깨달았다고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 나처럼 사는 건 나밖에 없다를 깨달았대요. 여러분 이거 깨달으신 분 있으세요? 머리로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달라요. 깨닫다는 씨앗이 깨고 흙에 닿아야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저는 깨닫다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깨고 새로 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고 나가야 되는 머리로 아는 거고요. 깨닫다는 직접 체험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필연이냐면 모험이 필연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그걸 깨달았대. 나처럼 사는 거 나밖에 없다. 내가 고유하다는 거예요. 나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거를 깊게 깨달은 자는 무엇을 또한 깨달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저 풀도 저처럼 사는 건 저놈 하나밖에 없지. 타자에 대해서도 이것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거죠. 그럼 이게 생명 존중 사상의 기본이 그냥 형성되는 거예요. 나를 누가 꺾어버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죠. 이걸 깨달은 사람은. 허위로 내가 누군가에 속아서 누군가의 신념 체계를 따라서 하는 일을 안 하죠. 여러분 선거철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속여 먹어요. 이걸 깨달은 자는 속지 않아요. 그 무수한 현혹에 속지 않고 무수한 마타도어를 더 깊게 들여다봐서 본질을 보려 한다고요. 이건 선거 때만이 아니에요. 삶에서도 똑같아요. 신앙도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올바르게 깨달아진 사람은 제대로 된 신앙으로 나아가려고 하죠. 신을 우리를 심판하는 대상으로서만 여기는 신앙은 저는 대단히 한계가 있는 종교라고 생각해요. 종교의 목적이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있다고 생각한다면 혹시라도 누군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그 신앙은 당신은 너무 얕은 신앙 종교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걸 깨달은 자는 한번 자기가 사는 인생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걸 깨달은 거고 그걸 깨달았다면 타인도 똑같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자연스러운 리스펙트, 존중, 생명 존중의 사상이 싹트게 돼 있죠. 그런데 이 위대한 깨달음을 무엇을 통해 했대요? 뭐가 가르쳐줬대요 이걸? 홍순관은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첫째, 들의 풀이. 둘째, 산의 나무가. 또 뭐가 가르쳐줬대요? 강인데 어떤 강이래요? 세월의 강이래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우리는 세월이 스승일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지 못하고 살아요. 보통. 그런데 세월이 위대한 스승이었다고 홍순관은 고백하고 있어요. 강과 대조적이었던 게 바다였죠. 바다는 또 뭐였어요? 어떤 바다래요? 기억력 좋으세요. 침묵의 바다래요. 깊은 가르침은 말하는 저 같은 놈한테서 온대요. 여러분 스스로
깊게 침묵할 때 찾아온대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강의 많이 들을 일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오히려 강의는 여러분에게 매개를 해줄 수 있는데 여러분이 깨서 다 도달해야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침묵 속에서 올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숲에 가면 계속해서 뭘 얘기해 주려고 해요. 근데 저는 자주 멈추라 하고 자주 눈을 닫으라 합니다. 그리고 입도 다물라 합니다. 그때 찾아오는 놀라운 신비들을 당신이 발견해 나가는 게 점점 많아질 때, 그때 숲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첫 창문이 열리는 거라고. 근데 강박이에요. 산림교육 전문가들의 강박이 뭘 자꾸 해줘야 된다고 믿어요. 이 안에 다 있다고, 우리 안에. 스스로 침묵 속에서 알아갈 수 있는 것들이. 또 무엇이 가르쳐 줬대요? 네? 들의 풀이, 산의 나무가, 세월의 강이, 침묵의 바다가. 정말 중요한 거 하나를 가르쳐 준 게 있는데, 맞아. 지금 선생님 딱 얘기하셨어요. 요 녀석이 가르쳐 줬대요. 이게 누구예요? 예, 강아지 풀. 강아지 풀. 요 놈이 요쪽에서도 왔다가 요쪽으로도 간대요. 학교에서 뭐라고 배웠어요? 1번, 흔들리고 살아도 된다, 얘들아. 2번, 흔들리지 말아라, 얘들아. 1번, 2번? 흔들리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홍순간이 말하잖아요. 바람이 가르쳐줬어. 강아지 풀이 가르쳐줬어. 삶은 흔들리는 거라고. 물이 가르쳐줬어. 바위를 만나면 굽이 치는 거라고. 노자예요. 이것이 숲의 인문의 핵심이다. 노래 한 곡으로 이걸 완벽하게 정리했다. 노자는 그것을 한 문장으로 도법자연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는 길이죠. 그것은 닮아 있다. 무엇을? 자연을 닮아 있다. 이 법자는 닮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노자께서 일찌감치 정리해 놓은 거예요. 도는 자연을 닮아 있다. 이게 숲인문학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숲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마주하는 거의 모든 삶의 문제들에 답하는 숲. 이게 숲인문학의 기본적 관점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거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망라해 보세요. 삶의 문제 뭘 겪고 계세요? 17살쯤에 찾아온 제 삶의 실존적 질문은 이거였어요. 나는 왜 여기서 태어났나? 나는 왜 분단된 나라에, 그것도 전기가 한 10살이 넘어서 들어오는 그 시골 동네에 무학의 문맹이신 어머니의, 가난한 아버지의, 장애가 있는 형제의, 왜 나는 그런 공간에서, 시공간에서 태어났을까? 이 질문에 대답해줘요. 이 질문의 대답을 제가 40살의 숲을 통해 얻게 돼요. 그게 제가 쓴 숲에게 길을 묻다의 첫 장을 구성하죠. 그 17에 품었던 질문의 대답이 제 책의 그 1막, 4막, 5장으로 되어 있는데 1막을 구성합니다. 생명은 무엇이지? 왜 태어난 거지? 이게 생명과 숙명이라고 하는 장에 딱 정리가 되고요. 난 왜 이 사람을 만났지? 운명이라는 장에 딱 정리가 됩니다. 네, 이게 17에 품었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 알아가는 과정에서 숲인문학은 정리가 돼가요.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말을 가져왔어요. 의식을 가지고 살고 싶었기에 숲속으로 들어갔다. 깊이 살며 삶에서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싶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을 숲에서 그는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들어갔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원주가 얼마나 백그라운드가 훌륭해요. 이 점에서. 예. 예. 그 하늘과 별과 구름, 물과 흙과 바람,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죠. 새와 거미, 두더지와 지렁이, 그리고 우리 인간, 나아가 온 생명을 관통하여 그 신비 앞에서 감탄하게 하고 영감과 희망과 용기를 주며
두 손을 모으게 하고 그 리듬을 따를 수 있는 지혜를 추구하게 하는 원리가 이 자연에 있어요. 그러니까 리듬이 있어요. 자연에는. 우리의 삶도 리듬이 있고요. 자연의 리듬과 우리의 리듬이 일치할 때 삶은 순조로워요. 물은 그 리듬을 그대로 타는 거예요. 강아지 풀도 그 리듬을 그대로 타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내가 어쩔 수 있는 애가 아니에요. 바람은 우주 전체를 위해 불고 있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 안 불어줄 수 없는 존재예요. 바람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부는 것 같지만 바람은 동시에 내가 숨 쉬고 광합성을 할 때 필요한 존재이기도 해요. 대단히 중요한 힌트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숲을 바라보는 핵심적 관점 중에 하나. 바람은 나에게 괴로운 것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나를 살리는 것이구나라는 거예요. 요 시선을 조금 이따가 더 깊게 설명드려 볼게요. 야외로 가기 전에 그 얘기는 꼭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먼저 눈을 열어야 하는데 우리가 가진 눈이라고 하는 것이 숲을 이제 이 가르침, 노자가 본 것, 홍순관이 노래한 것, 이 김용규가 주장하고 있는 것, 이 시선으로 숲을 보려면 닫힌 눈을 열어야 돼요. 우리가 가진 눈이 어떤 상태인가 한번 점검해 봐요. 냉이하면 떠오르는 말을 얘기해 보세요. 어느 경영대학원 최고 경영자 과정에 가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냉이 된장찌개, 냉이 된장국. 아까 말씀드린 개 이름이 뭐예요? 먹으면 좋아요. 이런 얘기 한 거예요. 그 외에 또 어떤 분들은 뭐 봄, 향기 이런 거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냉이에게서 꽃을 떠올리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여러분, 황새냉이라고 하는 냉이가 피워낸 꽃이에요. 여러분, 이 냉이가 캐러 가는 시절이 언제예요? 딱 지금 아니에요? 지금부터죠? 네, 지금 여러분 밤에 영하예요? 아니에요? 오늘 낮에도 영하네요. 그죠? 네, 지금 냉이 가서 캐면 돼요. 그런데 그러면 그 냉이가 씨앗에서 새싹으로 바뀐 건 언제쯤일 것 같아요? 팀장님 언제일 것 같아요? 겨울, 그래요. 여기 저 자연에서 좀 논일고 계시는 분은 가을 바로 얘기해요. 이게 공부를 좀 했다는 얘기예요. 냉이는 가을에 싹을 틔워요. 놀랍게. 그리고 서리를 겪는 거예요. 그리고 통과하고 있는 이 시간에 시린 날들을 다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궁금해지잖아요. 왜 지금 싹 틔우면 안 돼요? 이제 영상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 시기부터 싹을 틔우면 안 되나요? 도대체 뭐가 있는 걸까요? 그래서 생명을 여러분이 깊게 보려 한다면 무엇을 함께 보셔야 되냐면 모든 단면은 우리가 단면으로 세계를 보는데 익숙해요. 우리가 단면으로 표시하는 게 주로 뭐예요? 보면 뭐 선거벽보에도 다 단면만 나와요. 어느 학교를 나왔고 뭐 했고. 그런데 모든 단면은 무엇을 가지고 있대요? 어마어마한 배경과 사연을 함께 끌고 와요. 배경과 사연을 함께 끌고 와서 그 존재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 단면은 어때요? 괜찮아 보여요? 여러분의 마음이 괜찮으셔서 그런 거예요. 네? 어느 단면이 화려함이 최고라고 믿고 있는, 돋보이는 것이 세상에 훌륭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은 저 같은 놈을 보면 어디 남루한 존재가 나랑 같이 앉아 밥을 먹냐. 제가 실제로 이거 예전에 벤처 CEO 할 때 저한테 그 어느 사업 파트너를 좀 맺어보려고 갔던 사람이 저보고 저녁을 먹고는 술자리에 가서 술 몇 잔 먹더니 한 질문이 이거였어요. 당신 차종이 뭐야? 그래서 승합차인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오늘은 딱 여기까지 하고 헤어집시다. 당신과 내가 격이 달라. 격이 다르대. 뭘 가지고 봤어요? 제 차. 단면이요. 실제로 겪은 일이에요. 근데 이 오류를 우리가 계속 겪고 있지 않나요? 네. 무슨 대학 나왔대? 네? 저 사람 명함에 뭐라고 써 있대? 다 단면이에요. 단면은 우열로 나뉘고요. 주로 단면으로 볼 수 있는 건 선과 악으로 나뉩니다. 시와 비로 나뉘어요. 또 뭘로 나뉘어요? 호불호로 나뉩니다. 호불호,
유분리로 나뉘어요. 이로운가 해로운가 이 해로 나뉘어요. 여러분 이 눈을 가지고 우리가 세계를 보고 있는 오류를 계속 겪고 있어요. 누가 욕했대. 욕을 왜 했대? 이게 배경과 사연이에요. 맞죠? 맞잖아요. 이 배경과 사연을 함께 볼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삶을 더 풍요롭게 볼 수 있어요. 그 존재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어요. 풀 한 포기가 먹는 거냐 마는 거냐 못 먹는 거냐 이로운 거냐로 시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냉이는 왜 그 사연과 배경이 도대체 뭐래? 이걸 함께 볼 수 있어야죠. 냉이의 사연은 이 그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요 놈이 여러분이 캐서 먹는 주로 그 냉이잖아요. 요거 제가 찍은 10월 달의 사진이에요. 10월에 어느 따사로운 날에 냉이는 이미 이렇게 싹을 틔워놓고 있죠. 그러니까 냉이를 지금만 캐 먹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때도 캐서 먹을 수는 있겠죠. 냉이가 왜 저때 싹을 틔워두냐면 요놈들과의 관계 때문이에요. 자, 이제 숲을 보는 눈 중에 대단히 중요한 키워드 하나 더 나왔어요. 배경과 사연으로 보자. 배경과 사연의 핵심은 관계다. 여러분 이게 냉이가 맺어놓은 씨앗이고 열매잖아요. 이 열매 안에 씨앗이 들어있어요. 이 심장 약간 나비 모양 같기도 하고 하트 모양 같기도 한 저 녀석이 씨앗인데 가운데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피사계 심도 피사계 심도라는 게 초점 거리가 같이 맞아 있잖아요. 얘가 키가 같다는 얘기죠. 냉이는 이놈들은 제 키만큼 크는 풀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망초, 개망초, 서나물, 쇠서나물, 엉겅퀴 이런 녀석들 전부 다 제 키보다 더 높게 크잖아요. 냉이가 그 틈바구니에서 햇빛을 받을 수가 없어요. 봄날 얘들하고 똑같이 출발을 하면 물론 얘들도 겨울에 싹을 틔워놓기는 해요. 왜냐하면 요놈들은 더 큰 나무와의 관계에서 얘들은 이길 수 있으니까 늦게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들이 잎을 내면 곤란해지기 때문에 가장자리에 살면서 얘들도 그만큼 키를 키워서 햇빛을 받기 위해서 자기 꼴을 그렇게 만들듯이 냉이는 키가 작아서 이놈들과의 다툼을 피하는 방법으로 그 시린 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냉이에 대한 시선이 어떻게 돼요? 이 봄이나 향기 수준을 넘어 그가 겪어냈을 겨울의 시간과 그 인내의 시간들을 함께 보게 되죠. 이 냉이와 감성적으로 우리가 동화되게 되면, 즉 연민이 생겨나면 그의 서러움을 함께 읽게 되죠. 그리고 냉이야 참 대단하구나, 대견하구나, 이것도 함께 읽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 한 줄을 쓰게 되죠. 냉이 앞에 무릎을 접고 앉아서 호미를 찍으려다가 냉이야 너의 겨울은 견딜만 했느냐, 내게 찾아온 삶의 겨울이 너무도 시려서 칵 죽어버릴까 싶기도 했는데 네가 견딘 겨울을 보며 나도 살기로 했구나. 고맙구나 냉이야. 고맙구나 냉이야. 호미를 찍을까요 못 찍을까요? 이러면 이제 생태 철학의 고민이 또 하나 생겨나는 거예요. 이제 질문이 또 생겨나죠. 인간으로서 신은 왜 인간이라는 존재들에게는 누군가를 잡아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게 했을까? 응? 그러면 이제 우리 동학의 선생들께서 말씀하신 이식천식이 나오고 그 하느님이 하느님을 먹는 것이다. 그러지 않고 살아가려면 나무로 태어나셔야 돼. 풀이나. 근데 그건 역시 무수한 죽음을 여러 차례 미생물들을 거쳐서 먹고 있는 거예요. 모든 존재들은 죽음을 먹고 삶을 통해 새로운 것을 피워내고 또 살려내는 거예요. 내가 살려낸 존재들이 마음껏 세계를 구성하고 동시에 나는 어때요? 나 역시 죽어지면 또 누군가에게 이식, 천식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납골 땅에 여러분 안치하려 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많이 먹었잖아. 돌려줘야죠. 다 돌려줘야 돼. 이 눈이 열리게 되면 이제 생명을 배경과 사연으로 함께 볼 수 있겠죠. 냉이의 서름과 대견함을 보게 된 이 눈을 가지고 오후에 여러분이 저 생명이 겨울이라고 하는 비생명적 요소와의 관계를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이걸 볼 거예요. 오후의 핵심적인 현장에서의 주제는 바로 그거인 거예요. 생명은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 있는데 겨울이라고 하는 시간과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고 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배경과 사연을 가지고 그들이 겨울을 건너는 방법들을 살필 수 있을 때 여러분이 삶의 지혜가 생겨나죠.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겨울은 어찌해야 할까? 그게 오늘 강의의 핵심적 주제다. 냉이 하나를 보는 시선은 어떻게 확장될 수 있냐면 다른 단어들로 확장될 수 있어요. 여기다가 뭐든 집어넣어 보세요. 취업이요? 네, 취업도 넣을 수 있어요. 그거 일이죠. 일, 직장. 밥이요? 넣어볼 수 있어요. 섹스요? 신이요? 교육이요? 숲이요? 다 넣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마주하는 모든 이 삶의 실존적 관계를 다 넣어볼 수 있다고. 그리고 여러분이 어느 눈으로 그 단어들과의 관계 맺고 있는가를 스스로 자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밥을 누군가는 밥하면 떠오르는 말이 상이래요. 그러더니 옆에 사람이 젓가락, 숟가락 막 그러더라고요. 누군가가 국도 그럼 해야죠. 그리고 반찬 이랬어요. 근데 누군가가 밥 에너지 바로 이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밥을 에너지로 관계 맺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밥하면 뭐가 떠올라요? 엄마. 훌륭해요. 촌에 살아야 돼 사람들이. 이 숲이 많은 동네에 살아야 돼. 엄마. 관계가 넓어지고 풍요로워지잖아요. 네. 일은요. 누가 밥벌이래요. 그러자마자 지겹대요. 누가 승진, 평가, 고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섹스라고 던지자 그 대학원의 어느 선생이 그 기업인이죠. 기업인이 그랬어요. 섹스하면 떠오르는 말? 불륜이라고 누가 말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누가 그 옆에서 친구로 보이는 사람이 배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또 다른 누군가가 욕정, 쾌락. 지긋한 나이에 어느 장년 여성이 어이무 이렇게 표현했어요. 경상도 말이죠. 어이무. 저를 위로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것은 어느 30대 부부였어요. 사랑, 아기 이런 표현을 하면서 저는 좀 위로가 됐어요. 이 깊은 데의 얘기는 제가 아직 안 하고 있네요. 신, 있다 없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구원. 서울역이 떠올랐어요. 여러분도 떠올라요? 확성기를 들고 여기에 뭐 앞에 써 있죠? 뭐라고요? 네. 불신 지옥. 뒤에는요? 땡땡 천당. 땡땡 천국. 딱 겁박하고 있는 거죠. 신이 우리를 겁박하신다면 그런 신은 우리를 왜 있게 했어요? 이 안쪽에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조금 더 깊게 세계를 마주하면 삶은 풍요로워져요. 여기를 표층이라 부르고요. 여기를 심층이라 제가 불러요. 이것은 다른 말로 차원일 수도 있어요. 이 차원으로 세계를 사는 사람들은 이 차원에 살다 죽는 거죠. 그런데 심층으로 세계를 보는 사람들은 조금 더 풍성하고 신비 속에서 신비를 체험해 나가며 살 수 있죠. 이 레벨과 차원이라는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좀 정리해드리고 갈게요. 레벨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차원은 유클리드가 고안해낸 개념이죠. 이 유클리드는 1차원, 2차원, 3차원까지 이야기를 해요. 1차원이 선, 2차원이 면, 3차원이 공간이죠. 딱 요거 뭐죠? 요 단면 2차원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는 사람들은 3차원의 세계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차원에 머물고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장자적인 은유와 제 알레고리를 같이 연결하면 이래요. 여러분, 개미가 일생 동안 볼 수 있는 세계와 나비가 볼 수 있는 세계는 달라요. 맞죠? 개미처럼 여러분 보며 사세요? 최소한 나비처럼 보며 사세요? 장자라고 하는 책의 첫 소유유 편에는 딱 이 얘기가 나오죠. 메추라기, 참새 정도의 크기의 새가 보는 것과 대붕이라고 하는 이 붕새의 은유를 데리고 오죠. 장자께서. 붕새라고 하는 새가 있어. 상상 속의 새죠. 얘는 바람을 기다려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어야만 날아오를 수 있거든. 침묵 속에 기다리겠죠. 침묵 속에서 많이 깨달으니까. 어마어마한 바람이 날아오면 날개를 펴고 드디어 날아오르는데 한 번 날아오르면 9만리를 날아올라요. 한 번 날면 6개월 정도를 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이저호나 또는 위성이 날아오르는 높이까지 날아올라서 카메라를 뒤로 탁 돌리면 지구를 개미나 나비나 솔개가 보는 눈이 아닌 저 창백하고 푸른 점이라고 했던 칼 세이건의 표현처럼 지구를 조망할 수 있죠. 우리가 일생 동안 괴로움 속에 있는 이유는 나를 저기 던져놓고 있지 못해서 그래요. 맞죠? 나를 객관화하는 눈이 형성될 때 삶은 대단히 좋아져요. 나를 객관화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단어는 주로 나는을 많이 쓰죠. 이것을 서양 심리학에서는 에고로 가득 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인간이라고. 끝없이 자기의 주장들만을 펼치는데 최소한 솔개 또는 장자가 선동하는 그 대붕의 시선으로 세계를 볼 때 우린 도약할 수 있어요. 이 시선으로 숲을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냉이 먹거리 아니다. 그 수준만으로 보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자, 여기가 차원이라면, 이 사람이 볼 수 있는 개미의 차원이 여기라면 개미들 중에도 로우 하이가 있어요. 네. 요거 가지고 평생을 다투며 사는 거예요, 인간들이. 네? 생존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네가 더 확실히 생존의 자산들을 모았니? 내가 더 모았니? 여러분 중에 부자 있으면 손 좀 들어봐요. 재벌 30대 그룹 딱 데려다 놓고 부자 손 들어봐 그러면 누가 들을 것 같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한 2천억쯤 상속을 받았다. 부자예요, 아니에요? 부자예요? 부자겠죠. 여러분 시선에서. 그런데 왜 장부를 막 가짜로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살아요? 응? 납득이 돼요? 여전히 가난해서 그래요. 여전히 이 차원에만 계속 머물고 있어 그래요. 삶에 또 다른 차원이 있어요. 충만하게 살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충만하세요? 숲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얼굴이 좋아야 되거든. 맞지 않아요? 그 무수한 신비와 무수하게 열려있는 이 감각적 그 교감? 감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나비처럼 춤추게 해야죠. 강아지 풀처럼 흔들리게 해야죠. 맞지 않아요? 표정이 바뀌어야 돼요. 그 표정이 안 바뀌고 있다는 것은 숲을 여전히 머리로 계속 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삶의 또 하나 차원이 있으니 그건 숭고하게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삶의 또 한 차원이 있으니 그것은 초월을 향해 나가보는 거예요. 딱 이 정도만 일단 말씀드리고, 공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다른 차원과 마주할 수 있느냐. 공부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얻게 해주거든요. 첫째가 지식이죠. 지식. 두 번째가 지혜인데요. 여러분 주로 어떤 공부를 해왔어요? 주로 지식이죠. 지식이 뭐 하는 거냐면 얘는 재료이고 수단이에요. 나무의 이름을 아는 건 재료에 불과해요. 그건 수단에 불과하다고. 그것은 분별하는 거예요. 이름이 뭐야. 그리고
쟤 왜 이때 꽃이 펴? 인과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 수준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대상이나 어떤 사태의 표층 정도밖에 핥아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중층 정도로 핥는 거예요. 이건 부분을 아는 일에 불과해요. 그런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이미 목적이고 지혜를 얻음으로써 우리는 완성을 이룰 수 있어요. 지혜는 분별해내는 수준이 아니라 이치를 알고 이치와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를 갖춘 사람의 그 공부를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최상이죠. 이것은 근원을 알게 하고 그 심층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이것은 깨달음, 전체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붕세가 되어 지구가 저렇구나, 삶이 이런 거였구나 라고 하는 걸 보게 하는 거죠. 공부가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려면 머리로만 사는 삶을 얼른 냉큼 서둘러 좀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의 말 자꾸 듣고 남의 책 맨날 읽고 그러지 말라고. 예? 더 많이 내 가슴을 열고 세계와 교감하셔야 한다고. 세계와 연결되는 이 감각과 감정의 체계들을 개방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공부의 또 한 채널이 바로 몸으로 세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실천적 삶을 통해 삶을 터득해 나가는 거예요. 공부의 마지막 채널이 하나 더 있는데 학교에서는 절대 가르치지 않는 거죠. 그것은 영적 채널이에요. 이것은 묵상과 침묵과 기도 속에서 화장실에서 아침마다 배설투쟁을 하다가 알게 되는 것들, 이런 거 다 영적 채널이라고 좀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는 화장실에 앉아서 놀라운 것이 제 안으로 들어오는 느낌도 있고 나오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메모지를 들고 앉아가지고 요 생각이 흘러 올라온 것을 이걸 버리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요즘은 이제 녹음기를 하나 들고 있어요. 녹음기. 그래서 혼잣말을 쭝얼쭝얼 하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여태까지 보여드린 이 이야기 중에 남의 것을 인용한 거 딱 하나 있죠. 무명 씨의 노래. 나머지의 이야기는 다 제 침묵 속에서 올라온 이야기들이에요. 이것은 도구적 이성이에요. 이것은 지식은 도구적 이성일 뿐이고요. 지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지혜는 뭘 주겠어요? 자유를 줘요. 지금 딱 요만큼 있는 돈 가지고도 자유할 수 있다고. 부자라고 손 드셔야 돼, 앞으로. 그 돈으로 자유할 수 있으셔야 된다고. 빚이 있어요? 그래도 자유할 수 있어요. 은행아, 어쩌겠냐? 내가 파산하마? 이 얼마나 위대한 모험의 배수진이에요. 배수진. 이 배수진을 치고 나아갈 수 있거든요. 자유하잖아요. 신립은 자유한 거예요. 싸우다가 죽자. 어차피 다 죽잖니? 아니에요? 하루 더 살면 뭐하니? 저 무도한 그 흉악무리들 틈에서 하루 더 살면 뭐 할 거야? 자유는 그것을 깨달을 때 오죠. 여러분 영원히 안 죽고 싶잖아요.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끌어안는 순간에, 이것과 화해하는 순간에 많은 부분이 자유로워지실 수 있어요. 누구를 미워하며 살지 않게 돼요. 세상을 살며 깨달아야 될 대단히 중요한 지혜 하나는 다 죽는다예요.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여러분 누굴 미워하는 마음을 많이 덜어낼 수 있어요. 다 죽을 거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 뇌예요. 여기 척추에서 올라와 여기 있는 요 녀석 그 랩틸리언 파충류, 여기 변연계 림빅 그 머멜리언 원시 포유류, 네오코텍스 휴먼, 즉 이게 인류의 뇌고, 이 차원을 넓혀가려면 여기에 인생이 갇혀서는 안 된다. 파충류의 뇌에. 내 새끼에만 귀하게 여기는 그 수준에 머물면 안 된다.
여러분의 감정 상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주로 어떤 감정 속에 있나? 나는 주로 승리감 혹은 패배감에 있거나 나는 우월감 혹은 열등감에 주로 놓여 있다. 어디 가면 우쭐하고 어디 가면 작아지고, 이거 딱 어느 차원에 머무는 거냐면 생존 차원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삶을 지탱하는데 쾌감이 필요한데요. 그것은 주로 감각적 쾌감이에요. 감각적 쾌감은 어디에서 와요? 이 한국이 왜 우울하대요? 코로나 속에서도 난 하나도 안 우울한데. 네, 많은 사람이 여행 못 가서 이 감각적인 쾌감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감각적 쾌감이 뭐예요? 뭐 드라마 보는 거예요. 게임 하는 거예요. 모험을 타인을 통해서 하거나 사이버 세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쾌감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의 하나인데요. 기쁨을 추구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은 매우 다르다. 즐겁다, 겹다. 외부적 조건과 내가 반응하여 만들어지는 게 즐거움이고, 기쁨은, 이게 제 생각이에요, 내 안에 접혀져 있던 놈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기가 뿜어져 나오는 거라고. 스스로 이미 충분히 자족할 수 있는 그 경지. 노을만 봐도 기뻐. 그런 분 있어요? 네. 경지에 오른 거예요. 눈이 오는 것만 봐도 너무 미칠 것처럼 두근거려. 에이씨, 출근해야 되는데 눈이 오고 지랄이요. 네? 봐봐. 그 아이가 기쁘잖아요. 눈이 오면 강아지 같잖아. 강아지 어때요? 눈 오면.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우주와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이야. 본능적으로. 이 사람들의 주로 감정이 원망, 적의, 적대감. 네? 잘 보세요. 요즘 선거판인데 잘 봐봐. 주로 어느 걸 선동하고 있나, 사람들이. 우리 충만하게 살아봐야죠 라고 선동하는 사람들을 주목해야 돼. 안도감이 있어. 이 사람들은, 충만한 사람들은, 야, 난 그래도 노을은 보고 산다. 나는 미술 전시실에는 좀 다녀가며 사는 사람이다. 이 사람들에게는 심미적 쾌감이 삶에 되게 중요해요. 여행 없이는 돌아오면, 또 여행 가는 거 매우 좋아하는데 돌아오면 허전해. 심미적 쾌감이거든요. 조건부 충만감이라고 제가 좀 냉정하게 말해요. 이건 조건이 사라지면 충만하지가 않아. 이 사람들은 그 조건이 사라지면 쓸쓸하거나 고독해져요. 여러분, 숭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좀 다른 기쁨과 마주해요. 이 사람들은 자비심과 정신적 희열로 차 있어요. 누굴 미워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함세웅 신부님께서 인터뷰하는 걸 유튜브로 봤는데, 누구를 평하시면서 안타깝다,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형적인 자비심이에요. 그 자식 나쁜 새끼야가 아니라 마음이 아프다. 왜 아프냐면 여기 어딘가 머물러 있어 그는 얼마나 지옥이겠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미운 감정이 아니라 연민과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 눈이 어디서 열려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냉이를 먹는 수준으로만 바라보는 세계로는 여기 머물기가 쉬워요. 아, 냉이에 꽃 폈네. 여기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냉이가 겪고 있는 삶의 그 무늬 속에서의 숙제들이 함께 보일 때 나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놈이. 안타깝다, 마음이 아프다는 그의 상태와 내 상태가 연결돼 있어 그런 거지. 그런데 원망하고 적의에 차 있고 맹비난하고 이런 것은 그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랑 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생명의 사상은 이렇게 깊게 우리의 일상에도 연결되고 있어요. 이거는 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초월을 향해 나가는 삶의 차원을 사시는 분들은 자주 일체감 속에 놓여 있고, 불교적 말로 하면 탐욕과 어리석음과
노여움이 없어. 그리고 이들은 주로 정신적인 희열을 넘어서서 영적 희열 속에 놓여 있죠. 여러분, 우리 인간으로서 그려온 무늬는 여기도 매우 중요했지만 이것을 향해 계속 무늬를 그려왔고, 이게 사람으로서의 가능성이라고 저는 얘기해요. 여러분, 이번 생에 어디까지 살아볼지 마음의 목표를, 좌표를 좀 정하세요. 자, 이제 겨울이라는 시간을 이해하기 위해 원리까지만 좀 설명을 드려보고, 오늘 오전 수업은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겨울이라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겨울을 건너는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그걸 위해서 이해해야 될 원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좀 필기를 통해서 압축해 볼게요. 겨울이라고 하는 거 왜 오죠? 왜 생겨요? 생명들이 겨울을 겪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응? 잠시 자는 것처럼 죽고 나서 다시 태어나는. 훌륭해요. 그러니까 겨울을 겪는 이유가 뭐예요? 그랬더니 봄을 맞이하기 위해 겪는데, 이제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게 이제 목적론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냉혹하게 겨울은 왜 올까? 그냥 드라이하게, 냉혹하다기보다 드라이하게 생각해 보면 겨울 왜 와요? 우주적 편향성 때문이에요. 어렵게 말하면 얘 때문이에요. 지구, 이게 삐딱해요. 여기에 얘가 있어요. 선. 여기에 금성. 여기에 하나가 더 있네요. 누구예요? 얘 누구예요? 달이요, 달. 이쪽에 가 있기도 해요, 가끔은. 네. 달. 여기에 화성이 있고 목성이 있어요. 목성에 고리가 있던가요? 토성에 고리가 있죠? 네. 목성까지만 할게요. 이 우주가 우리가 생명이 지구에서 겨울을 맞는 핵심적인 이유는 자꾸 돌아서예요, 첫째가. 그리고 이 스스로 돌아서예요. 운동성 때문이에요, 첫째는. 그러면서 또 하나는 편향성이 있어요. 이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태어날 때 똑같이 운동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맞죠? 목을 가누셨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두면 얘가 강보에 가만히 쌓아가지고 폭 쌓아놓잖아요. 그런데 얘가 가만히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얘가 운동하기 시작하잖아요, 스스로. 더 근원적으로는 엄마 뱃속에서 헤엄치고 놀았고, 그러다가 산도를 통과하는 운동성을 지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가 나오지 않으면 나올 수 없죠. 제가 뭐 출산 경험이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일단은 지가 나오려고 해야 되죠. 그리고 산도를 통과할 때는 엄마도 함께 조력해야 되는 거죠. 이 운동성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것은 운동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태어나는 순간에 편향성이 딱 생겨나요. 지구가 기울어져 있듯이 우리도 편향되어 있다고요.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음과 양으로 구분돼서 있다라고 얘기하죠. 네, 그림 기억나시죠? 네, 태극도예요, 태극도. 여기가 음이에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음이죠. 운동성을 가진 얘가 점점 몸이 불어나고 사지가 생겨나고 이러다가 얘가 여기 머물러 있지 않고 여기서 빛 하나가 생긴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빛의 씨앗이 점점 팽창하면서 얘가 나와요. 나와서 얘가 지가 양지를 향해 계속 돌아다녀요. 그런데 처음에 나올 때 보세요. 이렇게 음의 세계에서 양의 세계로 이렇게 나오는데 나올 때 처음 딱 나올 때 이게 이미 만들어진다고. 무슨 말이냐면 사주를 갖고 태어난다고요. 요즘 하도 사주의 세계가 판을 치는 뉴스에 맨날 나오던데 그 사주가 무엇을 말하냐면 음양의 오행을 말하는 거죠. 이 음양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것이 5가지 목, 화, 토, 금, 수
목화, 토, 금, 수. 이 5개의 이 기운 중에 태어난 날에 첫 호흡을 통해서 그 시간에 무엇이 더 많게 태어나는가가 결정돼요. 그게 첫 호흡이 우주적 리듬과 내가 처음으로 감응해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몸이 매우 유연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뻣뻣한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하체가 비만하고 어떤 사람은 상체가 비만한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얼굴이 각져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그 얼굴이 막 통통 너부대대 막 다양하죠. 이게 다 편향성이에요. 물리적 편향성만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심적 편향성도 함께 가지고 태어나요.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시비를 따져야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말하죠. 그게 뭐 중요하냐? 응? 아무것도 자기는 시비가 중요하지 않대. 나는 평화가 중요하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대. 황희정승이 따로 없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해되세요? 이게 다 편향해서 빚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자연에서는 어떻게 편향성이 있냐면 잘 보세요. 버드나무는 어떤 편향성 하에서 태어나요? 1번, 이놈에게는 물이 매우 중요하다. 물이 양분보다 더 중요해. 맞죠? 네. 소나무는 뭐가 더 중요해요? 1번, 양분이 매우 중요하다? 아니다. 빛이 얘한테는 더 중요하다. 네. 소나무는 숲을 조금만 이해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씨앗이 빛이 없으면 발화가 안 되게 돼 있어요. 반대로 극단적인 반대 지점에 있는 식물 중에는 주목이라고 있죠. 주목의 씨앗은 무엇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양분이에요. 아주 양분이 넉넉해야만 이 씨앗이 발화되도록 돼 있어요. 더 극단적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산삼 본 적 있어요? 원주 정도 되면 산삼 좀 보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사는 숲엔 산삼이 좀 있는데 이거 방송에 나가면 또 막 신만이들 쫓아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신만이를 딱 잡아가지고 산삼 3뿌리를 제가 캔 거를 구경을 하고 보냈어요. 산삼은 어떤 데서 태어나요? 1번 빛이 아주 많은 자리, 2번 양분이 많은 자리. 그러죠. 이 치악산 뭐 이런 데 깊숙한 데 가야 만날 수 있지 이 근처에서 만나기가 쉽지 않죠. 네. 왜 그래요? 그게 편향성이에요. 이미 종자가 가지고 있는 편향성이 관계 속에서 조응할 때 터져 나오는 거라고. 이거를 이제 뭐 제가 생태학적으로 쭉 정리하면은 내음성이다. 음지식물이다. 양지식물이다라고 하는 게 일단 빛을 그 기준으로 하는 거고, 내한성이다. 추위를 잘 견딜 수 있는 놈들이 있고 추위를 못 견디는 놈들이 있어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네. 어떤 사람은 겨울만 되면 일단 심장이 작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다 편향성에서 오는 거예요. 네. 이게 숙제야. 그러니까 이게 삶의 숙제로 오는 거라고. 딱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 숙제. 너는 삶을 이 문제를 풀지 않고는 네가 살아갈 수 없다. 제가 바라보는 생명에 대한 시선이에요. 모든 생명은 숙제를 안고 태어난다. 그래서 꼴은 이 숙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태라 부른다. 여기다 생자를 붙이면 이게 생태예요. 사는 꼬라지. 사는 꼬라지를 딱 볼 때 단순화해서 얘기하면 숙제 풀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친구나 주변 사람들을 이해할 때 배경과 사연을 이해하려면 이제 뭘 봐야 돼요? 저 사람 숙제가 뭘까? 인간의 숙제는 딱 심리적으로 2가지예요. 단순화시켜서 말하면 하나는 공포예요. 저 사람 뭘 두려워하지? 그 사람 괴롭히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그 사람이 두려워하는 걸 계속 건드려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의가 무너지는 거를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꾸 망가뜨리면 돼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 너 정의롭지 않다는 증거를 찾아내면 돼요. 인간은 완벽할 수 없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있죠?
잘 새겨서 해석하시길 바래요. 이게 하나가 공포라면 하나가 또 뭐냐면 패션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열망이에요, 열망. 이 두 가지 때문에 인간들은 살아가요. 공포와 열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삶이 이어지는데 이게 동시에 숙제예요. 소나무는 빛이 많은 데서 태어났지만 그놈의 평생의 숙제는 빛을 잃으면 안 된다예요. 버드나무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능수버들이나 수양버들 같은 애들은 물을 잃어버릴 수 있는 조건을 극복하는 방식으로 자기 꼴을 바꿨어요. 이 가지가 이 축축 늘어진 것이 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저는 추정하고 있어요. 주목은 빛이 없는 속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내야 해요. 왜냐하면 양분이 많은 땅이라고 하는 건 태어나자마자 뭐가 있어요? 위가 그늘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목은 그 속에서 자기의 꼴을 바꿔가며 그늘을 견뎌내는 방법을 찾아내야 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자, 그럼 겨울이라는 시간은 바로 여러분이 이해하는 건 사계절의 겨울만일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겨울은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여러분은 삶의 겨울이 언제 있었어요? 소나무에게 겨울은 빛을 잃어버릴 것 같은 상황이 오거나 또는 빛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었던 것들이 부러지거나 꺾여 나가거나 잘려지거나 이럴 때 겨울이 찾아오죠. 그러니까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사계절의 겨울만이 겨울이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인생의 겨울은 겨울에만 와요? 윈터, 계절적 윈터에만 와요? 아니면 계절은 봄날인데 겨울이 온 적이 있어요? 27의 저 아름다운 청년은 첫사랑을 실패한 계절이 언제였어요? 여름이요. 한여름에 겨울이 왔어요. 그때 어땠어요? 확 죽어버릴까 생각했어요? 네. 미안해요. 아픈 데를 기억하게 해서. 네. 그게 삶의 겨울이잖아요. 그 삶의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계절적 겨울을 통해 생명들이 겨울을 겪고 있는 건너는 지혜를 보며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것은 겨울을 보다 더 깊게 추상화해서 우리 삶의 겨울이 어떻게 찾아왔고 무엇의 문제 때문에 왔고 그것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가 하는 지혜를 찾아내는 것이다. 그것의 근본은 우주의 문제다. 이게 겨울이 없는 존재가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나는 인생에 겨울이 없었다. 손 들어봐요. 없었다면 조금만 기다려봐요. 곧 올 거고요. 네, 곧 올 거고요. 만약 겨울이 없었다면 제가 60 넘었는데 난 겨울이 없었어. 아니야, 40만 넘어도 난 겨울이 없었어. 그럼 제가 전 재산을 바칠게요. 그리고 제가 삶의 스승으로 한번 모셔볼게요. 불가능해요. 왜요? 우주적 특징이에요. 우주가 이렇게 이 음양이라고 하는 것이 역동성을 가지며 서로 떠받치고 있어서 바람은 나를 살리는 것이며 동시에 나를 극하는 거예요. 이것을 생과 극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관계는 나를 생하는 관계도 있지만 나를 극하는 관계도 있어요. 바람은 나를 살려주기도 하지만 나를 억압하거나 극하고 있다고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삶이 지랄맞은 이유 뭐냐면 나에게 극하는 건 없었으면 좋겠다예요. 없는 세계를 자꾸 구하니까 지랄맞죠. 없는 세계라고. 사랑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사랑은 설레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훌륭해요. 그러면 지혜는 어디서 와요? 나를 살리는 사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아픈 것을 껴안는 것이 지혜로운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